1976년 인도 알라하바드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20살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200가 전부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6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캐나다 투자업계에서 10년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선정됐습니다. 이름은 프랜시스 초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전화수리공에서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투자자가 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가 4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프랜시스 초우의 부모님은 원래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도 알라하바드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게 되면서 가족이 인도로 이주했습니다. 어린 시절 프랜시스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프랜시스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장보기를 맡게 됐습니다. 인도의 시장은 지금 우리가 아는 마트와 전혀 달랐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은 흥정으로 사야 했습니다. 쌀 한 포대를 사려면 여러 가게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품질을 비교하고 가격을 물어보고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은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매일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최고 품질을 최저 가격에 사는 것. 이게 어린 프랜시스의 일상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장을 보던 방식이 내 투자 철학이 됐다고요. 물건을 살 때 원래 가치보다 싸게 사야 한다는 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프랜시스는 결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1976년 그는 주머니에 $200만 넣고 캐나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했지만 영어도 서툴렀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학 학위가 없으니 사무직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얻은 첫 직장은 벨 캐나다라는 통신회사의 전화선 수리공이었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화선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이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전화수리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 역사, 경영,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습니다. 1979년 어느 날 그는 파이낸셜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는 도서관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찾았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쓰인 내용이 어린 시절 인도 시장에서 장을 보던 방식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을 원래 가치보다 싸게 사라. 그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레이엄의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증권 분석이라는 두꺼운 책도 완독했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한 기사도 찾아 읽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을 모두 투자 공부에 쏟았습니다. 1981년 그는 벨 캐나다 동료 6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해 보자고요. 7명이 모은 돈은 총 $51,000였습니다. 전화수리공 7명이 모여서 투자 클럽을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대학 학위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투자를 하겠냐고요. 하지만 프랜시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에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그걸 실행할 용기였습니다. 이게 프랜시스 초우의 투자 인생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1979년 비즈니스 위크라는 유명 경제지가 주식의 죽음이라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였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1981년 미국 기준금리는 20%까지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건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1981년 투자클럽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요.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고 주식은 장부가치보다 훨씬 싸게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공황 때도 이렇게 싼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 때 그는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동안 그가 운용한 5만 $1,000는 150만 달러가 됐습니다. 거의 30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그 사이 시장은 어땠을까요? 1981년에서 1982년 사이에 캐나다 주식시장은 40%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가 운용한 투자클럽은 5%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산의 절반을 잃을 때 그는 거의 손실이 없었던 겁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프랜시스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시장이 6개월 후에 오를 거라는 걸 몰랐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보다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없다는 것, 그건 알았다고요. 그는 가격만 봤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언제 내릴지,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회사의 실제 가치가 100인데 지금 40에 팔리고 있다면 샀습니다. 1984년 프랜시스는 벨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7년간 전화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투자클럽을 운영한 끝에 그는 투자업계로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합류한 곳은 가디너 왓슨 자산운용이라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만남을 갖습니다. 프렘 왓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렘 왓사도 인도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1972년에 $8만 들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프랜시스보다 더 가난하게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프랜시스는 프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동자금을 투자에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로 들어온 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에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공짜로 투자금을 쓰는 것과 같다고요. 프렘 왓사는 이 아이디어에 빠져들었습니다. 1985년 그는 마켈 파이낸셜이라는 작은 보험회사를 인수해서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프랜시스는 페어팩스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프랜시스가 프렘에게 $3.25에 페어팩스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을 때 프렘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주식이 나중에 $600가 넘게 됐습니다. 1986년 프랜시스는 자신만의 펀드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투자 클럽이었던 것을 뮤추얼 펀드로 전환한 겁니다. 초우 어소시에이츠 펀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분석가도 없었고 트레이더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와 비서 한 명뿐이었습니다. $10억 넘는 자산을 2명이 관리한 겁니다. 다른 펀드들은 40명에서 80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건 컴퓨터, 계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토론토 금융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가게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러 갔을 때 심령술 가게 옆에 있는 사무실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프랜시스는 검소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아꼈고 직원도 최소한만 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제지, 일반지, 잡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뉴스위크, 포브스, 이코노미스트, 과학저널, 정기까지 뭐든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과학 저널까지 읽느냐고요.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프랜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투자는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역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야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가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읽으면 거실에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요. 신문을 다 읽고 나면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약 2,000개 기업을 훑어봤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숫자들을 보고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추려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싼 것만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80센트짜리를 40센트에 사려고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상관없다고요. 가격이 싸면 됐습니다. 그는 3가지 종류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회사였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경영진이 똑똑하게 자본을 배분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일 때만 샀습니다. 둘째는 보통 회사였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회사였습니다. 청산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그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면 샀습니다. 셋째는 그가 직접 만든 약자로 표현했습니다.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도망가면서 주가가 폭락한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도 청산 가치가 주가보다 높으면 샀습니다. 그는 특히 은행 주식을 살 때 다른 투자자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을 분석할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장부가치 대비 할인율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먼저 봤습니다. 이 은행이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그 대출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는 미국 은행 주식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은행을 살 수 있겠냐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2006년 그의 연간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파생상품 규모가 370조 달러에 달한다면서 아무도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주식을 살 때 경제적 충격은 항상 갑자기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충격이 오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썼습니다. 2008년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신용부도 스왑이라는 상품을 사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와 프렘 왓사는 페어팩스 파이낸셜에서 같이 투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산 신용부도 스왑은 계속 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 3억 4,100만 달러 중 2억 1,100만 달러가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프렘 왓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가 뭐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평소 말이 없던 프랜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용부도 스왑을 더 사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2억 달러 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더 사라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프렘 왓사는 프랜시스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간 같이 일해왔고 프랜시스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어팩스는 이 투자로 약 2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돈을 잃을 때 그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프랜시스 자신의 펀드도 2008년에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펀드들보다 훨씬 적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시장이 반등하자 그의 펀드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가 2008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항상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장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원합니다. 돈을 맡겨놓았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놀고 있으면 불평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냐고, 내 돈으로 뭘 하는 거냐고요. 어떤 해에는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는데 프랜시스의 펀드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펀드들이 20%, 30% 버는 동안 그는 한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비싸게 사서 나중에 손실을 보는 것보다 지금 기회를 놓치는 게 낫다고요.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놓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뭐라도 사야 한다고요. 그런데 프랜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싼 게 없으면 안 산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주식을 사느니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고요. 시장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는 현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폭락한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실을 메우려고 주식을 팔아야 했지만 그는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 중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처럼 투자하라고요. 사람들은 마트에서 40% 할인하면 좋아서 산다면서 왜 주식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만 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7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가격이 올라서 주식을 산다고요.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오버스톡닷컴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적정 가치는 $25였습니다. 그는 $14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7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더 샀습니다. $14에 살 때 44% 할인이었다면 $7에 살 때는 72% 할인이라고 계산했습니다. 1년 후 그 주식은 $34가 됐습니다. 그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만약 당신이 $100짜리라고 생각하고 $60에 샀는데 4년 후에 알고 보니 $60짜리였다면 이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가 틀렸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주식의 부정적인 투자자들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내 논리가 맞는지 반대 의견을 듣고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걸 반증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라고요. 만약 반대 논리를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면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기가 옳다는 증거만 찾습니다.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뉴스, 이 회사가 좋다는 분석가 의견,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반대였습니다. 이 주식이 왜 안 좋은지, 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도 살 가치가 있으면 그때 샀습니다. 프랜시스는 기술주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빨리 바뀌니까 내가 산 회사가 구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기술주를 자기만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렉이라고요. 난파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블랙베리에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베리는 한때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했지만 아이폰에 밀려서 몰락한 회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런 회사에 투자하냐고 물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블랙베리의 특허가 주가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요. 그는 블랙베리 주가가 $7일 때 샀는데
특허 가치만 해도 13달러는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특허를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레졸루트 포레스트 프로덕츠라는 제지 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1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는 왜 저런 쓰레기를 갖고 있냐고 했습니다. 팔라고요. 프랜시스는 그때가 더 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당 20달러 50센트에 인수됐습니다. 1달러에 산 사람들은 20배를 번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너는 바보라고 할 때 그때가 사야 할 때라고요. 프랜시스가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료를 환불해주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의 유럽 펀드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관리 수수료를 돌려줬습니다. 그의 관리 비용 비율이 마이너스 2.88%였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을 못 벌어줬으니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손실이 나도 수수료는 챙깁니다. 어떤 헤지펀드들은 고정 수수료에 성과 수수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반대로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깎거나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그를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가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돈을 모았으면서 돈에 관심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고요. 프랜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투자를 좋아하는 것이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내 천직이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초우 어소시에이츠 펀드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모든 뮤추얼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5년 연평균 수익률은 11.69%였고 같은 기간 S&P 500은 4.23%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이 수익률을 업계에서 가장 낮은 변동성으로 달성했다는 겁니다. 보통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위험을 많이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랜시스는 위험을 적게 지면서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론은 높은 수익을 원하면 표준 편차가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 펀드에서는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프랜시스의 투자 클럽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동료 중 한 명은 8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돈이 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프랜시스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80살까지 살면 6천만 달러가 될 거라고요. 90살까지 살면 2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요. 전화수리공이 8만 달러로 시작해서 2억 달러를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수천 명의 명문대 경영학 석사가 졸업하는데 그 중에 평생 1,0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억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전화수리공이 그걸 해낸 겁니다. 프랜시스는 왜 성공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높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심리적인 게임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자기 판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5년에서 10년마다 이상한 시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고 싼 주식이 더 싸지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니까 불안해집니다. 결국 자기 원칙을 버리고 남들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꺾이면 같이 망합니다. 아이비 경영대학원의 조지 아타나사코스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프랜시스의 성공은 뛰어난 지능이나 좋은 인맥이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의 타고난 성격이 가치 투자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군중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분석을 했고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2년이든 4년이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2년 후에
어쩌면 4년 후에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줄 거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저렴한 것을 사고 기다리고 인내심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2022년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매일 사무실에 나와서 신문을 읽고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펀드 2개가 리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후계자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다고요. 젊게 시작한 덕분에 35년 경력을 쌓고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이 기준을 잃습니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 말을 듣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손실을 보면 패닉에 빠집니다. 프랜시스 초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의 가치인지 계산하고 그보다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샀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어린 시절 인도 시장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좋은 품질을 가장 싼 가격에 사라. 7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 40년 넘게 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장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주식이 오른다. 저 주식이 내린다. 지금 사야 한다. 빨리 팔아야 한다. 그 소음 속에서 자기 기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증명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화려한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조언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시장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 자기 작업에 대한 용기, 자기 분석에 대한 용기, 자기 판단에 대한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200를 들고 캐나다에 온 20살 청년이 어떻게 수십억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됐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프랜시스 초우처럼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보세요. 시장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기준도 남겨주세요. 프랜시스 초우.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